Don't 볼까 let me fly to my 시선이 낮추고 어디든 맞춤 지금 나와 let me fly to my.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 함께 보시면 자,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기 전에 문항에 무슨 말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두 번째 줄 앞쪽에 함께 보세요. 자, 경로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포물선 운동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물선 운동은 어떤 운동이죠? 가장 대표적인 1학년 때 학습한 포물선 운동. 수평으로 던진 공이 포물선 운동을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그리고 수직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해서 그래서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경로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나타난다 라고 학습을 했었죠. 이 포물선 운동의 특징은 바로 경로에 따라서 계속 운동 방향과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함께 보면은 자,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데요. P에서 Q 사이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그리면은 이 빨간색이 이동 경로다 혹은 이동 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직선 거리를 표현을 한다면 이것이 변위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하고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기억, 이동 거리는 바로 변위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핑크색이 지금 이동 거리, 하늘색이 변위라고 했을 때 둘 중에 곡선인 이동 거리가 크겠죠. 혹은 변위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직선 거리 혹은 최단 거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언제나 맞는 보기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이 보기도 두 번째 줄에 나온 포물선 경로이다. 이것만 보면은 맞는 보기다 라고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 선수에게 작용하는 알짜힘은 방향이 일정하다 라고 하는데요. 분명 선수는 앞으로 직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이 선수를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경로가 포물선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날아갈 때 이 선수에게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무엇밖에 없다? 오직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알짜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꾸준히 향하고 있어서 디귿도 맞는 보기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사실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맞아야 하는 문항이에요. 이 문항에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정답 5번 체크하시고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설지를 당연히 보고 왔겠죠? 해설지를 보고도 이해가 안 돼서 왔을 경우가 제일 많겠죠. 선생님은 해설지처럼 식으로 안 풀고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어떻게 풀 것이냐? 우선 평균 속도의 개념을 사용해 볼게요. 시간 0에서 t초 사이에 왜 평균 속도를 사용할 수 있냐? 바로 문제에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잘못 읽었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평균 속도를 생각을 하면 이때 평균 속도 전체 시간 t분의 이동거리 s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의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 얼마나 걸렸죠? t에서 2t 사이기 때문에 시간은 실제 t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때 이동한 거리는 ES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그래프냐? 바로 속력과 시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0에서 t 사이에 평균 속도가 라지 t분의 s라고 나와 있는 걸 선생님은 지금부터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0과 t 사이의 속력이
평균적으로 1이다 라고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t와 2t 사이의 평균 속도는 이번에 몇? t분의 s를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의 평균 속도는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평균 속도는 2이다 라고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그래프를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등가속도, 이 가속도, 이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라고 표현이 되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럼 밑에 그래프 한번 쭉 다시 보면은 시간이 t에서 2t로 가는 동안이 아니라 바로 0과 t 사이, 여기 뭐 0.5t에서 t와 2t 사이 1.5t 사이로 증가하면서 이때 속력이 1에서 2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결국 t가 증가하는 동안 속력은 몇? 1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속력을 구하라 라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시간 t 증가할 때 1 증가했으니까 시간이 0.5t가 증가했다면 속력도 그의 절반인 0.5만 증가했을 거예요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찾는 이 답은 무엇이다? 바로 속력이 0.5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0.5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여기서 구하는 처음 속력은 2t분의 s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물리학은 어떻게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최단시간으로 구할 수 있는 자신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풀이를 잘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익숙한 풀이 그것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번 문제 정답 4번에 2t분의 s 나와 있죠? 체크하고 역시 3번 문제 가속도 법칙에 대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속도 법칙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데 그림으로 먼저 문제 상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와 나에 동일한 힘 F1, F2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가는 이 물체 A에 가하는 힘이 서로 방향이 반대예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A에 가하는 이 힘의 방향이 같습니다. 자, 생각을 다시 해보면 양쪽에서 당길 때보다 한쪽으로 밀어주면 그때 알짜힘이 훨씬 크겠죠. 이 그림 상황만 봐도 알짜힘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밑에 좋은 조건이 하나 또 있어요.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라고 보면은 A가 동일한 거리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2배라고 주어졌을 때 문자를 쓰면 힘들어서 가에서의 시간을 그냥 2초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에서의 시간을 1초이다 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죠. 이때 구하는 것은 바로 이 두 힘 F1과 F2의 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역시 선생님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조금 익숙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역시나 속력 시간 그래프로. 자, 여기에 또 숨겨진 조건 하나 있었죠. 동일한 P점에서 Q점으로 간다라는 것. 그럼 여기 10m도 될 수 있고 100m도 될 수 있는데 가에서나 나에서가 거리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에도 물체가 이동한 이 P와 Q 사이의 거리를 1m다 라고 쓸게요. 가장 단순한 숫자이기 때문에 계속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2초 동안 몇 미터를 이동하는가? 1m를 이동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처음에 이 물체 A는 정지한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위에 중간쯤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느냐? 이 F1과 F2를 일정하게 계속 밀어준대요. 그 말의 조건은 무엇을 뜻하냐?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처음 속도가 0인. 그럼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가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그래프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PQ 사이의 거리, 물체 A의 이동거리가 될 거예요. 그럼 면적, 바로 여기가 1이라고 알 수 있겠죠. 삼각형의 면적이 1인 상황에서 밑변이 2, 그 다음에 높이는 모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다 라고 써주면 이때 높이는 몇인가요? 똑같이 1이 나오겠죠. 그럼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속력입니다. 결국에 가에서 Q에 도착할 때 속력이 2란 얘기예요. 잘못 썼네요, 선생님. 1이란 얘기겠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나도 똑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이 PQ 사이의 거리 1m를 가는데 이번에는 1초가 걸렸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1초까지 돼야 될 거고 이때 그래프의 면적은 동일하게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때 여기가 바로 2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그래프를 잘 따라왔으면 그래프의 면적이 1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것이 이동거리라는 것도 알았는데 하나 그래프에 조건 안 쓴 게 있죠. 바로 이 기울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또 이용해야 합니다. 기울기,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력의 변화량, 가속도를 뜻합니다. 지금 여기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가속도가 2다라는 얘기고 여기서의 가속도는 2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하나하나 쓰고 가면은 지금 여기가 가, 여기가 나 이렇게 표현이 될 때 그럼 가속도의 크기가 비교됐다라는 것 이것이 R자임으로 바로 표현이 되겠죠. 자, 가나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R자임은 지금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선생님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할게요. 그럼 R자임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F2에서 F1을 빼준 것이 R자임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질량이 역시 물체 A로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1kg이다 라고 쓸게요. 여기에 지금 가속도는 몇? 가속도 몇이라고 그랬죠?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나에서는 이번에는 R자임을 구할 때 둘 다 동일한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둘이 더해진다 라고 쓰고 이때 똑같이 질량은 A이기 때문에 1kg, 거기에 가속도는 바로 2였어요.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하면은 바로 F1과 F2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빠르게 식을 써보면은 F1 더하기 F2 이것은 4의 F2-F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선생님 문자를 계속 잘못 썼네요. 방향을 여기 1, 여기 2, 여기도 1, 2 이렇게 써주면 이거 정리하면 무엇 나오냐? F2 나누기 F1이 바로 5분의 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항을 잘 분석해보면 좋을 텐데 역시 자신만의 풀이 한번 만들고 비교해보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는 조금 개념만 잘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계산도 없고 생각만으로 푸는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3번에 2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용수철이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이 A와 B가 전하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낚시예요. 무엇을 보면 되느냐? 두 번째 줄 끝에 한번 보면은 용수철이 늘어난 상태로 A와 B가 정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R자임의 크기가 0이다. 바로 가속도 법칙의 얘기겠죠. 그것과 함께 밑에 보기 하나하나 보면서 정답 찾아볼게요. 자, 기억.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2배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전기력 무엇이죠? 바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바로 이 B 때문에 생긴 거예요. 결국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누가 만들었냐? 이 A가 만들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와의 작용으로 생긴 B의 전기력,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기억에서 얘기하는 것 함께 써볼까요? A가 여기 생략된 A가가 아니죠. A에 바로 누가? B가 작용하는 전기력, 그리고 B에 A가 작용하는 전기력,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힘의 관계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거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어. 아주 유사하게 생겼어. 바로 이 포인트에서 비교를 하면 두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작용과 반작용,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두 힘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어느 힘이 더 2배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힘은 같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오답이다라고 체크해야 됩니다. 오답 체크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니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니은에 나온 A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역시 B가 만들었어요. 헷갈리니까 또 A에 B가 작용하는 전기력, 이것과 이번에 누가? 바로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순서가 바뀌어서 조금 헷갈려요 라고 한다면 바꿔줄게요. 똑같이 A에 용수철이, 이렇게 써줘도 무방하겠죠. 자, 이 두 힘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A에 B가 작용한다, A에 용수철이 작용한다. 이거 어떤 관계지? 지금 A가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서로 힘이 다 합해져서 0이 되기 때문에 크기는 같은데 지금 힘이 작용하는 그 작용점이 A로 같아요. 이런 힘,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힘의 평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것도 빈출되는 문제예요. 왜냐? 너무 비슷하니까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은 두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라고 앞에를 빼놓으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힘의 평형이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물체의 서로에게 작용하면 작용, 반작용, 이렇게 한 점에 작용하면 힘의 평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니은 보기도 우리는 바로 오답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작용, 반작용 잘 고치고, 그럼 자연스럽게 디귿 하나 남을 텐데 읽어볼게요.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라고 주어지는데, 이런 게 너무 헷갈려요 라고 한다면 늘 이 작용, 반작용을 이용해서 한번 고쳐봐 주세요. 어떻게 고치는지 함께 볼게요. 디귿의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 이것의 반작용은 무엇이죠? A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 이것이 반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 이 힘의 반작용은 B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되겠죠. 바로 니은과 형태가 비슷해졌어요. 어떤? 둘 다 작용하는 곳이 용수철이에요 라고. 그럼 이 두 힘은 어떤 관계 이번에? 평형관계. 평형관계의 두 힘은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했고, 지금 디귿 얘기에 나온 힘들은 각각 이 힘의 반작용이었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복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하나 정답 체크할 수 있는 2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이번 문제도 당연히 맞췄어야 하는데 혹시 위에 전기력, 용수철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 봐 3점으로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반드시 맞아야 할 문제예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5번 문제는 바로 이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자료 첫 번째,
무릎을 구부리며 착지한다 라고 합니다. 착지할 때 지면에 닿는 그 순간 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릎을 구부리면서 최대한 바닥에 천천히 닿으면서 시간이 증가하면 우리의 무릎은 덜 아파요. 그럼 무엇이 일정한가? 내가 낙하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충격량은 일정합니다. 자, 두 번째, 푹신한 매트 위로 낙하한다. 떨어질 때 최대한 힘을 줄여서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지면까지 닿는데 시간이 걸리도록 이 푹신한 매트를 깔아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과 동일하게 시간을 증가시켜서 힘을 줄인다. 하지만 떨어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역시 충격량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긴 총으로 먼 표적을 맞춘다. 총 안에 오래 있을수록 총에게 받는 그 힘을 받는 시간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총이 가하는 힘은 사실 일정해요. F 일정. 그러면 이 둘의 곱인 충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충격량과 같은 물리량, 바로 운동량 변화량, 이 값도 증가한다. 그러면 이 총알의 질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무엇? 속력의 변화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표적을 맞춘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그림의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밑에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확인하고 정답 체크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학생 A. 무릎을 구부리며 착지하면 지면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을 줄일 수 있어. 무릎을 구부리면서 내가 덜 아플 수 있어.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학생 B. 푹신한 매트 위로 낙하하는 것은 무릎을 구부리며 착지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해 시간을 길게 하면서 받는 힘을 줄인다라는 것. 같은 원리 맞았고, 그 다음에 학생 C. 총의 길이를 길게 만들면 총알을 더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어. 충격량을 크게 해줘서 속력을 더 크게 해준다. 바로 이거겠죠. 그럼 학생들이 모두 한 말이 맞아서 A, B, C 모두 정답에 포함된 5번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1번과 5번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실수하면 바로 나의 등급이 하나 떨어질 수 있다. 기억 잘하고 한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이번에도 역시 어려울 것 같지만 두 번째 장을 보면서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도록 연력학 문제 나와 있습니다. 이 연력학 문제, 특히 열기관 문제도 실수하면 안 되는 문항 중 하나겠죠. 이 그림만 보고 우선 물리량을 써볼게요. 열기관에서 일단 고열원에서 3Q라는 열량을 받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남은 것 2Q를 배출을 해요. 3 중에 2가 남았다. 그럼 내가 실제 제대로 한 일의 양은 바로 1이 되겠죠. 그래서 한 일의 양은 3Q-2Q 써서 Q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같이 나오는 것, 바로 열 효율이 될 텐데, 이 열 효율은 가한 열량분의 한 일의 양 Q이다 라고 쓰면 바로 3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걸 묻느냐? 무의식적으로 Q가 2개가 나오면 그냥 바로 분수를 써버려요. 너 이거 잘 기억하고 있지? 나한테 낚이지 마. 그런 의미로 역시 디귿 선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자, 문제 보면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T1과 T2 중에 온도는 T1이 높다라고 합니다. 항상 여기가 고열원, 여기가 저열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에너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보기는 언제나 맞다 체크해 주세요. 기억 맞고. 그 다음 니은, 한 일의 양 W는 몇이다? 위에 구한 것처럼 Q였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 체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귿, 열기관의 열 효율은 3분의 1이라고 구했죠. 그래서 3분의 2라고 나온 이 디귿도 틀렸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정답은 1번의 기역이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역 체크하고 혹시 틀렸다면 내가 왜 틀렸어? 라고 한 대 콩 박아주고 다음 문제 넘어와 주세요. 연력학 이렇게 끝내면 아쉽기 때문에 7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7번에 생소한 그림처럼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운전을 못해서 그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았지만 하나하나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 이 문제 그림 위에 마지막 줄 함께 보세요. 타이어 내부의 공기의 부피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피가 요만했는데 이렇게 커졌대요. 타이어를 팽창시켰어. 이 말은 바로 내부 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을 한 상황이다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 공기압을 비교를 하니까 가보다 나로 가면서 압력도 커졌어요. 그럼 역시 그래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여기 그래프 이번에는 PV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게요. P, 압력, V, 부피. 자, 처음보다 일을 해서 부피가 커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요 밑에 면적이 한 일의 양을 나타내니까. 그런데 이걸로도 모자라서 무슨 일이 있냐. 압력도 커졌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나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뒤에 바로 점근선을 표시를 합니다. 이런 선을 표시를 하죠. 이 선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등운선이란 얘기예요. 이 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온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지금 가에서 나로 갈수록 위의 등운선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위의 등운선으로 올라갔다. 만약에 위쪽이 T1, 아래가 T2라면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등운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온도를 뜻한다라는 거 기억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 하나하나 찾아야 되겠죠. 자, 기억부터 보면은 타이어 내부의 공기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가보다 나가 온도가 높다라고 그래프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가에서 나로 갈수록 이 타이어 내부의 공기는 일을 했다라고 했죠. 이것은 그림을 보지 않아도 바로 문제에서 바로 찾았습니다. 니은도 정답이에요. 체크하고 그 다음 디귿, 가에서 나 과정에서 타이어 내부의 공기가 흡수한 열량을 흡수해서 이 타이어는 무엇을 했죠? 첫 번째, 문제에 주어졌던 조건, 열량을 흡수해서 부피가 커지는 일을 했어요. 더군다나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디귿 보기에서 이 흡수한 열량이 타이어 내부의 공기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증가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보기는 그럼 맞을까요? 한 일의 양만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더해준 것이 공급한 열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디귿 보기도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잘 체크하고 5번 체크하고 그 다음 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선생님이 오늘 까다롭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했던 문제가 되겠죠. 이 그림 상황 가를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A가 열심히 V로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쫓아가도 B를 도대체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B가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죠? 바로 이 나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쫓아가는데 A와 B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처음에 L에서 4L로 자그마치 3L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 알 수 있는 것은 출발점에서 둘 사이의 거리가 몇이다? 바로 L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B가 열심히 도망가다 보니 이번에 누가 있지? 바로 C가 있어요.
C를 만나고 이 무거운 C와 충돌을 하면서 바로 B의 속력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시간은 이 그래프에서 어디로 찾을 수 있느냐? 이 T로 찾을 수 있어요. BC가 충돌한 시간. 선생님 왜요? 라고 묻는다면 열심히 도망갔는데 갑자기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충돌을 해서 이 B가 다시 튀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B와 C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A가 L만큼 열심히 쫓아왔는데 그래도 거리가 3L만큼 유지되는 걸 봤을 때 여기 사이의 거리는 4L이었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을 토대로 바로 B의 속력 한번 구해보면 B의 속력은 시간이 T 동안 4L만큼 이동했다라고 해서 T분의 4L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의 속력은 친절하게 V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V가 무엇인지 바로 시간과 거리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VB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V, T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이 A가 B를 L만큼 쫓아갔다라고 해서 V는 T분의 L이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B의 속력은 4V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네요. 4V, B의 언제 속력이죠? C에 도착해서 C와 충돌하기 전에 바로 처음 속력이 4V라는 것입니다. 그럼 4V로 열심히 가서 C와 충돌을 하고 난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바로 시간 T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느냐? 바로 여기 기울기를 보면 되겠죠. 왜 기울기를 보느냐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함께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프가 시간과 A와 B 사이의 거리의 관계로 주어져 있습니다. 원래라면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냈었죠. 여기서 거리가 A와 B 사이다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했죠? B의 속력에서 C의 속력을 빼준 값이 속도에서 속도를 빼준 값이 바로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다라고 했었죠. 그럼 기울기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기울기 여기 2t 그리고 여기 4L. 시간 2t만큼 갔을 때 4L만큼 거리가 감소하였다.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는 2t분의 마이너스 4L이다 라는 거예요. 충돌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럼 가장 처음에 A의 속력이 V 값으로 주어진 것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 값은 마이너스 2V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역시 A는 계속 V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럼 이 값은 B의 나중 속도에서 바로 A의 속도 V를 빼준 값과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충돌 후의 속도는 바로 마이너스 V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충돌 전의 속도 4V, C와 충돌하고 난 이후에 B의 속도 마이너스 V. 이렇게 B의 운동량을 모두 구할 수 있도록 물리량을 다 구해봤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을 해볼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외력이 없을 때. 그러면 여기서 처음 운동량은 이 B와 C 사이의 처음 운동량을 먼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운동량을 먼저 구한다면 B의 운동량 EM에 바로 4V를 곱한 이 값이 지금 B의 운동량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C 같은 경우는 5M이라는 질량이 있지만 속력이 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음 운동량은 8MV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후 충돌하고 나서 EM이라는 B의 질량에는 변화가 없는데 속도가 마이너스 V로 바뀌었죠. 이로 인해서 지금 C의 운동량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운동량의 변화, 바로 속도의 변화를 VC 이렇게 주어질게요.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이 두 값이
같다라고 놓고 계산을 하면 바로 VC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VC 어떻게 구해지느냐 보면은 10MV라는 것이 바로 5MVC다 라고 해서 VC는 몇이다? 그대로 2V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에 있는 2V다 체크하시면 되네요. 9번 문항도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땐. 이 그림만 딱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경사면이 같다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경사면이 같다라는 것, 바로 아래로 향하는 가속도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래로 향하는 가속도가 동일하다. 마찰력이 없다면 둘은 같은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동일한 운동을 하지 않는 걸 봤을 때 여기에는 마찰력이 있구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이 둘의 OP 사이의 거리가 다르다는 것에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고 기억, 니은, 디귿 보기 하나하나 볼게요. 기억,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어떻게 주어지죠?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A, B. 역학적 에너지가 몇이 감소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변화량만 먼저 기술을 해보면 A에서 O에서 P점으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가만히 놓아서 처음에 속력이 0인 상태에서 P를 지나면서 속력이 V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했다라고 쓸 수 있어요. 얼마만큼?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그냥 증가했다.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굳이. B도 동일하게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크기 한번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속력이 둘 다 0이었고 나중에 속력이 둘 다 V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물체는 질량이 같다라고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운동 에너지의 증가한 값은 서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값은 동일한데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포텐셜 에너지, 높이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만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A가 내려온 높이보다 B가 내려온 높이가 지금 훨씬 커요. 굳이 미터를 재지 않아도. 그럼 더 많이 내려온 B가 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더 크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많이 내려옴,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이것이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둘 중에 B가 더 크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 보기 우리 맞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니은 보기 보기 위해서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속력이 V로 지금 A와 B가 동일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A는 이 정도 거리 그냥 1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B는 이만큼 거리 2 정도 같다라고 생각해보고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해보면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래로 지금 동일한 가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둘이 다른 마찰력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 마찰력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떤 값으로 주어진다면 그 값으로 쭉 마찰력이 그대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 A와 B가 같은 크기의 마찰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만약에 마찰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그냥 MA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MA가 작용하고 마찰력이 반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 R자 힘은 MA-F로 일정하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A도 B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VT 그래프 또 표현을 해볼게요. VT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지금 A와 B 모두 속력이 임의의 V 값을 갖는다라고 하고 있죠. 어느 점에서? 바로 P점과 Q점을 지날 때. 그런데 P점까지의 거리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A가 이동을 한 상황에서 이 면적이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밑에 면적이 이번에 2가 되는 상황이 바로 B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 V라는 속력이 되기까지 A와 B가 걸린 시간을 바로 이 그래프에서 직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여기가 TA, 여기가 TB이다라고. 그러면 TA와 TB 중에 누가 더 크다? 바로 B에 걸린 시간이 더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니은에 걸린 시간은 A가 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크다 대신에 작다로 고쳐줘야 돼서 니은은 오답이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디귿 보기도 바로 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 바로 가속도죠. 가속도에 질량이 동일한 이 A, B의 질량을 각각 곱해주면 그것이 알짜 힘이었잖아요. 결국에 이 기울기를 비교하면 디귿의 답을 그대로 찾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디귿 A와 B 중에 알짜 힘은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디귿 보기는 이번에 정답이다라고 체크를 해서 바로 3번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 또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쉬운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표 하나 그리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예요. 가. A와 B가 동일한 운동량 P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 나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왜 충격량이냐? 지금 힘과 시간축으로 나타낸 그래프에서 여기에 면적은 어떻게? 바로 이 면적 P라는 것은 여기 가한 힘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B가 받은 충격량이 P다라는 것을 그래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바로 하나하나 보기 전에 하나 더 무엇을 아느냐? 이 A와 B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A, B 가운데 표로 한번 보면은 A와 B의 지금 운동량이 같다라고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력은 어떻게 할 수 있죠? B가 열심히 가는데 운동량이 동일한 A가 나를 쫓아와서 부딪혔어. 그러면 A와 B 중에 속력은 A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질량은 질량과 속력의 곱이 운동량인데 어떻게 구하지? 이럴 때 그냥 임의의 숫자 100을 써봅시다. 100, 100. 그리고 속력이 여기가 크게 50, 여기가 10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질량은 몇? 여기서 2, 여기서 10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질량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게 반대로 부등호가 열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물리량만 비교했으면 바로 이 문제 끝났어요. 기억, 니은, 디귿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질량은 B가 A보다 크다. 2, 10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기억 맞겠죠? 그 다음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P이다. 바로 나그래프의 면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다 체크하시고 디귿, 충돌 후 A는 정지한다 라고 했어요. A가 처음에 P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충돌하면서 모두 어디? 바로 B에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A에 남은 운동량의 크기 바로 0이 되겠죠.
질량이 100이든 200이든 0.1이든 곱이 0이기 때문에 이때 나중에 속력은 0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력이 0이다, 정지한다기 때문에 결국에 디귿도 정답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모두 포함된 5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2페이지가 끝났는데 여기에서 조금 생각해보고자 한다면 역시 얘기한 8번, 그리고 조금 헷갈린다, 아 이거 계산이 아닌데도 어렵네 싶은 건 9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1번에 정신이 번쩍 들어봐 라고 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 나옵니다. 바로 에너지 전환, 보존, 그리고 운동량이 섞인 문제가 함께 등장을 할 텐데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가에서 질량이 같은 A와 B와 C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표현을 해봅시다. A, B, C가 함께 이 방향으로, 여기 플러스라고 할까요? 그럼 우선 가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몇이라고 할 수 있죠? 몇이라고 하느냐? 그냥 선생님 여기 질량 다 1, 1, 1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운동량은 질량 3의 속력 V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자세히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문제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바로 여기가 용수철이었대요. 그럼 용수철이 A와 B가 잘 붙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생각할 것,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일단 용수철에 의한 에너지가 있겠죠.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쓸게요. 포텐셜 에너지인데 용수철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에너지? 옆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2분의 1의 질량 3의 속력 V의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고 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나는 무슨 일이 있느냐? 용수철이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면서 이 A만 반대 속력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움직이니까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이 A의 운동량은 이번에 몇? 마이너스 1V. 1? 아까 선생님이 A의 질량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B와 C의 질량 바로 2죠. 그리고 속력 V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똑같이 나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볼 거예요. 용수철에 의해서 이미 다 분리가 됐어. 용수철에 압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수철에 포텐셜 에너지가 없겠죠. 그럼 누구만 있지? 각각 움직이는 이 친구들의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2분의 1에 A에 해당하는 것 질량 1, 속력 V의 제곱. 뭐 마이너스 V 제곱 써도 상관은 없지만 제곱하면은 다 1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V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서 2분의 1에 2의 V의 제곱 이렇게 식이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마지막의 조건이 무엇이냐? 나와 있어요. 이때 마지막 줄 C의 운동 에너지는 이제로이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이제로이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지금 이 값은 B와 C의 총 운동 에너지예요. 그런데 B와 C의 질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이 갖는 운동 에너지는 각각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이제로면 얘도 이제로를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둘을 합한 값인 이 2분의 1의 2의 대문자 V의 제곱은 2이제로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주어진 전체의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 마지막에 용수철의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몇이냐? 얘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이제 그럼 상황 분석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매칭을 시켜봐야 되겠죠? 운동량은 지금 주어진 상황처럼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어때? 보존되잖아.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보존되면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여기에 대문자 V는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몇으로 구해질까요? 함께 보면 3V가 여기 마이너스 V와 이 대문자 V의 합과 같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지금 2V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그대로 2V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역시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보존된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의 값도 보존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딱 보니 모든 친구들이 V제곱, V제곱, V제곱의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2E0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아래식을 써볼게요. 빨간색으로. 이 P의 용수철이란 친구가 2분의 3의 V의 제곱은 2분의 1의 V의 제곱 플러스 이거 몇이냐? 너무 어렵다. 2분의 4의 8 V의 제곱으로 나타낸다 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값이 잠시 4V 제곱인데 얘가 2제로이다 라고 옆에만 써놓을게요. 왜냐면 이걸 다 계산하고 정리를 할 거니까 양쪽에 계산하면은 여기 둘이 더하면 2분의 9 그리고 앞에서 2분의 3을 빼주면 2분의 6만 남습니다. 그럼 2분의 6이는 쓰고 가야 되겠죠. 6V 제곱은 3V 제곱이야 이렇게 남네요. 이것이 용수철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값이 요거라 그랬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지? 바로 2분의 3 2제로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당당하게 3번에 잘 나와 있죠. 항상 선생님의 이 풀이만 볼 것이 아니라 꼭 직접 써보고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나의 것이 되고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 기억 잘 해주시고 3번 체크하고 12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만에 등장한 시간과 공간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보통의 특수상대성 이론,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관찰자는 잘 정지해 있고 우주선이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워 봐봐 라는 의미로 관찰자인 내가 탄 우주선 A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검출기는 이 중앙에 있었는데 웬일인지 이 P에 가깝게 있습니다. 이 그림의 상황을 보고 이제 문항을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역시 그림 위 마지막을 항상 잘 봐야 돼. 이 말이 꼭 필요하니까 끝까지라도 넣은 거니까 마지막에 이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리가 다른데 누가 볼 때? 바로 이 A가 볼 때 동시에 도달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은, 즉 이 사건은 동일하게 느껴야 되기 때문에 우주선 B에서 봐도 동시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거리가 다른데 우주선 B 안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거리 뭐 임의로 1, 여기 거리 임의로 선생님이 10이라고 해볼게요. 빛의 속력은 항상 어떻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과정 생각을 하면은 광속 불변 원리, 빛의 속력은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자그만치 Q가 10배인데 10배나 더 멀리 가야 되는데 같은 속력으로 동일하게 도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먼저 출발해야 되지? 바로 B에서 봤을 때는 Q가 먼저 출발을 해야 돼. 열심히 출발해서 거리가 1만 남았을 때 P에서 빵 하고 빛을 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조건만으로 우리는 바로 니은 보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은의 B의 관성계에서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잘못 나왔죠? 멀리 있는 Q에서 먼저 발생한다 라고 고쳐줘야 돼서 니은 먼저 틀렸다 라고 끊고 갑시다. 틀렸죠? 그 다음에 기억 보기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B에 대한 A의 운동 방향은 A 방향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 방향 혹은 B 방향 양쪽 어디로도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찾느냐? 바로 문제의 마지막에 나온 멘트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정답이 일단 맞는데 왜 맞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A가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겠죠? 지우면 여기를. 이 방향으로 간다면 내가 A에 타서 B를 보면 이 우주선 B는 이 B 방향으로 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타고 있는 것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B에서 빛을, B가 아니죠. P에서 빛을 빵, Q에서도 빛을 빵 하고 쐈어. 그런데 P 입장에서 봤을 때 검출기를 향해 열심히 가는데 그 검출기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멀리 도망가 있잖아요. 왜냐? 우주선이 계속 가니까 우주선과 함께 그 검출기가 계속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 P가 느끼기에 너무 멀어 싶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우고 P가 봤을 때 점점 검출기가 도망을 간다면 Q가 봤을 때는 검출기가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막 알아서 와. 그러면 만약 이 검출기가 센터에 가장 중심에 있는 상황이라면 Q가 먼저 도달하고 P가 나중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이 검출기를 P 쪽에 약간 치우쳐서 둘이 동시에 도달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으로 생각을 하나하나 하면서 따져봐야 하는 복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은 조금 어렵지만 맞는 복이라는 것. 그 다음 디귿 마지막 보면 P와 Q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누가 봤을 때 고유 길이죠? 함께 움직이는 이 B가 봤을 때 고유 길이에요. 그리고 우주선 B에서 봤을 때는 같은 좌표계가 아니기 때문에 길이가 수축되어 보입니다. 그러면 고유 길이보다 수축된 길이는 항상 작아야 된다, 짧아 보여야 된다라고 해야 돼서 디귿, 크다 대신에 작다라고 고쳐줘야 되니까 이 디귿 보기도 오답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기억 하나 있는 1번이다 체크하시면 될 텐데, 이런 문항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꼭 단원별로 모아놓은 거 풀어보시고, 안 되면 이것과 관련된 강의만 쭉 몰아보시고, 그러면 절대 어렵지 않은, 아마 나에게 힐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단원이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준비해야 우리는 그 다음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정답 1번 체크하고 13번 넘어갈게요. 13번도 시간과 공간, 그것과 관련된 단원입니다. 그런데 살짝 화학 같죠? 핵 반응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하나 또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수소와 그리고 헬륨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질량수의 합은 반응 후에도 같고, 그리고 밑에 원자 번호의 합, 양성자 수의 합도 같아야 돼요. 그래야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양성자 수의 합이 2 플러스 3이기 때문에 5가 되겠죠. 그런데 뒤에서 헬륨이 4나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서의 양성자가 아닌 질량수는 1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1 플러스 2는 똑같이 3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2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아래가 1이 되겠죠. 그럼 기억에 들어갈 것은 위아래가 모두 1, 1인 바로 수소가 됩니다. 두 번째, 2 플러스 2는 여기서도 그대로 4가 나와야 되는데 단 1밖에 안 나왔으니까 니은에서는 위에가 3, 그리고 1 플러스 1에 여기도 1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1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1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소가 될 것이고, 그런데 질량수가 지금 3이나 나온 걸 봐서는 바로 얘는 무엇을 뜻하느냐? 양성자 1개, 그리고 중성자 2개가 결합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네요. 이렇게 기억과 니은을 잘 찾고 나서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숫자, 메가 일렉트로 볼트, 무엇을 뜻하죠? 이 핵 반응을 하면서 바로 에너지가 방출됐다.
에너지가 방출되기 위해선 무엇인가가 전환이 돼야 돼요. 질량이 감소하면서 그것이 에너지로 방출된 질량결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와 나식 중에서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가에서 더 많은 질량결손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부터 함께 볼게요. 기억의 양성자수는 한 개이다. 양성자수 요 아래에 보면은 한 개이다. 요 맞겠죠? 니은은 헬륨 원자핵이다. 헬륨 원자핵이 아니라 양성자가 2개나 더 붙은 삼중수소이다 라고 고쳐야 되니까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질량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질량결손은 뒤에 방출한 에너지를 비교해서 가에서가 더 큰 게 맞다라고 체크하면은 정답이 4번의 기억과 디귿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도 사실은 꼭 맞춰줘야 되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문항이니까 꼭 확인하고 넘어오세요. 정답 4번 체크하고 이제는 역학과 에너지를 조금 벗어나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계속 물질과 전자기장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14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4번 문제, 점전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문제를 잘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 볼게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0이다 라고 합니다. A가 이 전하 B, 전하 C가 있는 상황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힘이 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누군가는 밀어주고 누군가는 그 힘의 크기만큼 당겨줘야 돼요. 양쪽에서 당기면 우리가 가만히 있듯이 옆에서 밀고 당기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A를 밀어주거나 A를 당겨준다라는 것, 밀거나 당긴다. 이 B와 C의 전하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B가 왼쪽에 있어서 B를 플러스, 양전하 C를 음전하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뭐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나온 것, 그 옆에 A와 B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서로 막 끌려. 반대에게 끌리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분필을 찾아서 보면 A 같은 경우는 B가 서로 반대가 되도록 이렇게 음전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데 그럼 A가 1쿨롱이라면 여기도 1쿨롱이다. 크기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C의 크기를 모르는데요? 라고 한다면 바로 위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지금 뭐라 그랬죠? 0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의 거리, 여기의 거리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지금 A, B, C가 같은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거리가 1이라면 여기 거리는 2가 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 바로 전기력의 크기예요. 쿨롱 법칙으로 식을 한번 써본다면 전기력이라는 것은 각각의 전하량의 곱과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냅니다. K라는 것은 상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둘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전하량과 거리. 거리가 1에서 2로 멀어졌다는 것. 바로 전기력의 크기가 1에서 4분의 1로 감소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값이 일정하기 위해선 이 둘의 값이 4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거리가 2배 멀어지면 그러면 전하량의 크기는 4배 커진다. 거리가 3배 멀어지면 전하량의 크기는 9배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의 전하량의 크기는 몇이냐? 바로 4쿨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 니은, 디귿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C는 전하량 바로 4라 그랬고 크기가 A는 전하량의 크기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복이다 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니은, B와 C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하는데
전하의 종류가 다른 것을 봤을 때 서로 잡아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럼 니은은 틀렸다 체크하시고, 마지막 디귿 보기, B와 C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고정하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다 라고 합니다. 전하의 배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A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B와 C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A는 마이너스 1쿨롱, C는 마이너스 4쿨롱, 그리고 B가 플러스 1쿨롱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C가 A를 강하게 밀어내고 있어요. 바로 이 B보다. 전하량도 큰데 거리도 가까우니까 지금 A 입장에서 봤을 땐 C가 미는 힘이 B가 당기는 힘보다 훨씬 크다란 얘기예요. 그럼 A는 C와 멀어지는 이 방향, 바로 마이너스 X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디귿 보기는 맞다라고 체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바로 14번 문제 정답은 체크하면 3번의 기역과 디귿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 잘 체크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번 보면은 사실 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항상 맞아야 되도록 아주 쉽게 출제가 되는데 나름 이번에 한번 머리를 좀 썼네요. 문제 읽어보면 가장 마지막 보면 되겠죠? 이웃한 양자수 A와 B, B와 C의 양자수 차는 각각 1이다. 이것과 그리고 표 바로 밑에 무엇을 비교했느냐? 요 둘을 비교했습니다. E2가 E1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에너지 준위 한번 그려볼까요? 가장 아래 양자수가 1부터 그리는데 이 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간격이 촘촘해집니다. 이런 식. 뭐 그 위에도 더 작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눈에 잘 보이게 간격이 큰 1, 2, 3 요 세 개만 그려볼게요. 그 중에 봅시다. B와 C 사이에 전자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훨씬 크대요. 그러면 B와 C가 여기가 되겠죠. E2. 그러면 E2가 된다라는 것,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요게 되겠네요. 얘가 C란 얘기, 얘가 B란 얘기. 그리고 여기가 E1이 될 것이고 이것이 A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 다 찾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함께 보면 기억에 B가 A보다 큰 양자수이다 라고 하는데 B, 2, A, 3이기 때문에 B가 작은 양자수이다 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럼 기억은 오답이에요. 체크하시고 니은. 전자가 양자수 A인, 우리 고쳐서 읽을게요. 양자수가 3인 궤도에서 양자수가 C, 양자수가 1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한다. 화살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때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로 내려갔어. 그러면 밖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방출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니은에 흡수한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니은도 오답이야 체크될 거고, 디귿. 전이 과정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라고 하는데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여기가 얘보다 크대. 자, 그럼 우리 오랜만에 식 한번 써볼까요? 이 에너지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지? 바로 플랑크 상수의 진동수의 곱으로 주어지고 이것은 바로 진동수의 역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결국 에너지가 커질수록 이 파장은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파장을 비교하면 여기서 파장이 작고 밑에 써볼까요? 파장이 작고 여기서 파장이 크다라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정답 디귿은 맞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귿 하나 있는 정답 2번 체크하고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조금 더 힘내서 나가보면은 그래도 마지막 페이지 처음이라고 좀 쉬운 문제 주어졌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마지막 페이지에 있지만 사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뒷페이지에서 볼 수 없는 반드시 맞아야 하는 문제. 그림을 보면 가 같은 경우는 이 원작과 띠와 전도띠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잘 붙어 있어요. 원작과 전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도체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작과 띠에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전도띠로 전이해서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전도띠의 자유전자의 수가 상온에서는 아주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류가 잘 흐를까 안 흐를까? 아주 안 흐르는 절연체의 에너지띠 구조. 그 다음에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물질인 반도체의 에너지띠 구조. 이렇게 찾고 나면은 항상 맞아야 되는 이유 이제 보이겠죠? 기억 보기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도체의 에너지띠 구조이다. 잘 써놨죠? 맞죠? 니은, 상온에서 전기전도도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냐, 얼마나 자유전자의 수가 많냐를 묻는 거예요. 이것은 절연체가 반도체인 다보다 크다. 전도띠가 너무 멀어서 자유전자가 없다, 거의 희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다라고 돼야 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보기 잘 체크하세요. 다음에 읽을 때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되는 보기. 다에서 원작과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모두 같다면 이렇게 띠 형태로 표현을 하지 않겠죠. 모두 다르기 때문에 띠 형태로 넓게 표시한다 라는 의미예요. 디귿은 틀렸다. 어떻게 고친다? 모두 다르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생기겠죠? 선생님, 그럼 나에서 절연체에서는 원작과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모두 같아요? 도체에서 모두 같아요? 어느 띠에 있는 전자든지 에너지의 크기는 모두 다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다음에는 읽지 말고 모두 같다, 틀렸다, 모두 다르다, 맞다 이렇게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보기 역시 기출로 꼭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답은 1번에 있는 기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막 이런 문제를 풀고 나니까 연타로 2문제나 이런 문제를 보니까 역시 2단원부터 물리학은 살만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겠죠. 17번 문제도 약간 그런 기분이 들 만큼 우리에게 이런 도전 욕구, 문제를 풀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을 합니다. 이번에도 전기전도도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실험 과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물질 X. 어떠한 모양이든지 다 다양한데 재료는 똑같아 라는 얘기예요. 재료가 똑같다. 이 친구의 기본적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본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 상수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그 본성입니다. 물질 X로 원기둥 모양, 그래도 나름 친절하게 모양까지 맞춰줬습니다. 원기둥 모양, 막대 ABC를 준비한다 라고 하고 있죠. 나에서 ABC의 길이와 단면적을 측정하는데 다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다에서 저항까지 보니까 ABC가 모두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따 식을 보면. 그리고 ABC의 전기전도도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물질의 특성, 그 본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전기전도도예요. 그럼 가에서 선생님이 별표 친 거 바로 물질 X로 이루어진 본성이 다 동일한 막대 ABC라고 했죠. 결국에 모두 물질이 같았기 때문에 전기전도도도 같아요. 그럼 이 표에서 전기전도도라고 나온 이것, 니은과 디귿 모두 다 같은 값이란 얘기예요. 구할 필요가 없는 값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식 하나면 모두 해결되기 때문에 요거 쓰고 가볼게요. 자, R이라는 것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그 기호입니다. 바로 저항, 전기 저항.
그리고 S, 표면 단면적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L, 길이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이 row라는 친구가 비저항이라는 상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식을 쓰자면 이 비저항의 역수를 취한 것이 바로 전기전도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비저항이 상수였고 그리고 이것의 역수도 당연히 상수이다 라고 하면 니은과 디귿은 둘이 같은 값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앞에를 보도록 할게요. 아주 친절하게 막대 길이 그리고 단면적 측정한 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값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보면 이 식 바로 떠올라서 알 수 있겠죠. 길이를 단면적으로 나눠주고 이 상수는 일정하다고 취급하면 그 값이 바로 전기저항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한번 쭉 나누어 볼게요. 나눈 값, 여기 몇? 20, 여기는 10, 여기는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 두 번째, 세 번째를 비교하면 길이 나누기 단면적한 값이 2배가 되니까 저항값도 2배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기억은 몇이 된다? 10의 2배이기 때문에 여기도 50의 2배인 10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이제 다 구했으니까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은 50보다 크다. 우리 잘 구했죠? 몇? 100이라고. 그러면 기억은 맞는 보기예요. 체크가 될 거고. 니은, 디귿은 니은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듯 이 전기전도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크다 대신에 같다라고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디귿, A의 길이가 증가하면 A의 전기전도도는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키가 큰다고 해서 김유경 쌤이 아닌 게 아니에요. 키가 더 크든 여기서 키가 더 작아지든 살이 찌든 빠지든 선생님은 그대로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전기전도도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1번 기억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실험으로 주어지고 그림도 있고 글도 많아서 어렵지만 오직 요식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이 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쏠쏠한 친구다. 기억하시고 정답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 물질과 전자기장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이번에는 도핑한 불순물 반도체 그리고 다이오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다이오드인 만큼 정류작용을 하는 만큼 아주 스위치에 딱딱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스위치 옆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면은 스위치 S를 A에 연결하였더니 A, B의 X와 Y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했다. 여기 이것을 연결했더니 이들이 이렇게 잘 갔다. 이들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하운반자라고 합니다. 이 전하운반자가 막 결합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만났어. 그 말은 어떤 전압? 순방향 전압이 요거야 라고 알려준 거겠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순방향이 되려면 플러스 극과 연결되는 A 부분은 P형 반도체,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과 연결되는 B는 N형 반도체. 그럼 N형 반도체의 전하운반자는 누구? 바로 전자. 그리고 P형 반도체의 전하운반자는 양공.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볼 것. 그럼 반대로 연결했을 때는 무슨 방향? 바로 여기 B는 역방향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기만 보면 끝까지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기억, X는 양공, 그리고 Y는 전자이다. 그림에 잘 체크해놨죠. 맞고, 니은, B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로 도핑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순수한 반도체 실리콘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를 도핑을 하면 그 4개가 주변의 실리콘 4개와 바로 공유 결합을 합니다. 공유 결합을 4쌍 만들고 바로 전자 하나가 남아서 그것이 이 전하운반자가 된 것, 그것이 N형 반도체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디귿, S를 B에 연결하면
무슨 방향이랬지? 바로 역방향 전압이라고 했어요. 역방향 전압이면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무슨 말 하는 거지 도대체? 싶어야 돼, 이러면. 이것이 바로 I0보다 크다. 왜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 거지? 싶어야 되냐고 했냐면 역방향 전압이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크고 작고를 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전류가 차단돼요. 그래서 디귿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3번의 기역과 니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질과 전자기장이 가장 처음 나왔던 전기력을 얘기하는 그 점전화 문제 외에는 정말 약간의 역학 속의 오아시스와 같은 느낌으로 있었어요. 잘 풀어봤으면 진짜 마무리하러 19번, 20번 다시 역학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19번 문제도 많이 우리 개념 완성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나와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위치장 3점을 준 건지 싶은 문제였어요.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주 보는 요 도르래가 있습니다. 요 도르래에 질량이 2m, 질량이 3m, 질량이 5m인 물체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래요.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무엇을 묻느냐? 이 수평면 위에 놓인 이 물체에서 알짜 힘이 가장 최대, 맥스 혹은 최소인 그것을 구하래요. 누가 들어가 있지? 그럼 이것도 역시 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운데 ABC라고 표현해 봅시다. ABC. ABC라고 표현을 하고 무엇을 쓸 것이냐? 이 ABC가 각각의 물체의 질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임의로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왜 움직이지? 바로 A와 B의 중력 때문에 움직여요. 그러면 A와 B가 아니네, C네. A와 AG, C의 중력이 이 ABC를 움직이는 알짜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알짜임으로 누가 움직인다? B, C. 임의의 가속도 A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쓸 수 있죠. 자, 이 식을 보면은 약간 저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냐? 두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맞는데, 자, A의 중력의 방향은 요거겠죠. C의 중력의 방향도 요거야. 근데 A는 지금 중력의 방향과 움직임의 방향이 같고 C는 A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위로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플러스 방향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A와 C의 중력에 의해 움직이는데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럼 알짜임 생각을 하면은 바로 가속도 구할 수 있죠. 이 세 물체의 가속도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C의 G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식을 생각을 하고 각각의 물체가 B에 누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속도부터 구해볼게요. EM, 3M, 5M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해보고 각각의 가속도. 선생님은 남은 두 물체 중에 항상 무거운 것을 A쪽에 놓을 거예요. 왜냐? 그래야 값이 다 플러스가 나오니까. 가운데 2M이 들어갔다면 양쪽의 두 물체 중에 무거운 5M이 있어야 되고 A에, 그리고 가벼운 3M이 C에 있어야 되겠죠. 그대로 요 식에 대입하면 총 질량은 요 셋이니까 10이 될 거고 10M분의 몇이 되죠? 그러면 A-C가 2M이 되겠죠. 여기에 G를 곱한 것이 가속도이다 라고 써집니다. 한 번 써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예요. 무엇을 안 쓰냐? 딱 보니까 이 M이 약분이 돼. 그래서 그냥 이제 10분의 2G라고 상수만 쓰겠습니다. 가운데 만약에 3M이 들어갔다면 양쪽에 5M과 2M이 들어가는데 A쪽에 무거운 것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A에 해당하는 것이 5, 그리고 C에 해당하는 것이 2, 그리고 전체 10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 값은 10분의 3G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OM이 들어갔다면 무거운 것이 이번에 3, 가벼운 것이 2, 전체 10, G. 이렇게 되면 10분의 1 G다. 이렇게 각각의 지금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실수냐? 이 둘의 질량만 비교해서 가속도가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것을 답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가장 마지막에 역시 있겠죠. 수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바로 이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최대, 최소인 것을 구하라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질량을 곱해서 알짜임을 한 번 더 구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가운데 들어간 이 값, 여기에 이 값, 여기에 이 값을 각각 구해주면 그때 구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알짜임이 되겠죠. 바로 B에 작용하는 알짜임. 그러면 여기 10분의 2 곱하기 2m이니까 4g. 여기는 10분의 9g. 여기는 10분의 5g.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가장 큰 것, 누가 들어갔을 때? 바로 얘가 3m이 들어갔을 때 최대다. 그리고 가운데 2m이 들어갔을 때 최소이다 라고 조합을 하면 정답이 우리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3m 그리고 2m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 왔어요. 열심히 들은 나에게 수고 한번 하고 깨끗하게 칠판 정리하고 문제 풀면 되겠죠. 자, 역시 그림으로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에 친절하게 마찰, 공기 저항을 모두 무시한다라고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얘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 상황 그림으로 보면 가장 처음에 손으로 잡아서 정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속력은 0이야 라고 쓸 수 있겠죠? 심심하잖아. 그래서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놓으면 자연스럽게 여기 매달린 C와 B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때 C가 지면에 닿을 때의 속력이 V이다 라고 했어요. 누구의 속력이 V지? A, B, C 모두의 속력이 V예요. 왜냐? 한 몸처럼 같이 움직여. 누가 하나 빠르고 느린 게 없어요. 결국에 A의 속력은 0에서 C가 닿을 때 바로 V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옆에다 더 크게 써볼까요? 가장 처음에 속력이 0에서 잡고 있을 때, 그 다음에 C가 닿을 때, 그때 속력이 V.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B도 닿을 때 속력이 몇이야?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할지. 자, C가 아래로 내려가요. 얼마만큼? H만큼. 그러면 같은 간격으로 매달려 있는 B도 H만큼 내려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질량이 모두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M으로 한번 써볼게요. M. 그러면 A는 높이의 변화가 있어요? 수평면으로 옆으로 쭉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높이의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에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C와 B의 포텐셜 에너지 EmgH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B와 C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생긴 에너지는 누구? A, B, C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저 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은 2분의 3의 m의 v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혹시 다르게 써볼게요. 2분의 1에 우리가 아는 식으로 3m v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C가 닿는 상황이에요. 그럼 C가 닿고 나면 이제 물체 누구가 움직이고 있지? C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 B와 A만 움직이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러면 B가 닿을 때 그 순간의 에너지 전환 한번 생각해 볼게요. B가 닿기까지의 에너지 전환. B가 닿았다라는 얘기는 B의 높이가 H만큼 더 내려왔다라는 것.
결국에 B의 질량이 M인 물체 한 개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MgH라는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누구와 같다? 바로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증가량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몇이었죠? 가장 처음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EM이고 속력이 V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C가 닿은 순간부터 B가 닿은 순간까지,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B가 닿을 때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의 질량 EM이죠. EM의 V의 프라임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겠죠. 결국 이 둘의 차이가 MgH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두 식을 잘 연립하면 우리의 목표, 바로 이 V 프라임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립해서 나오는 그 V 프라임의 값이 무엇이냐? 바로 2분의 루트 7V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몇 번 해봐서 바로 썼지만 여러분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풀이를 준비하면서 다른 풀이도 써봤습니다. 바로 등가속도 식에서 세 번째,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의 값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쓰는 식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EAS를 이용한 풀이도 써봤어요. 하지만 이 풀이보다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도 이 식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으로도 풀어보고 역학적 에너지도 풀어보면서 어느 것이 쉬운지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 더 성장할 수 있고 지금의 등급보다 하나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풀이 함께 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았고 우리 다음 또 도약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도약을 하느냐? 바로 개념 완성과 함께 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개념 완성 함께 하면서 함께 만나고 함께 또 수강 후기도 나누면서 미래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